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먼저 연결합니다. 김경진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대리인단 측은 절차상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탄핵 심판 자체는 인용이나 기각의 문제가 아니라 각하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 여론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범법 행위를 범했지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부 지지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상대로 감정선을 자극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내서 결국은 결집을 유도하고 이 사람들의 결집된 힘을 통해서 현재의 어떤 헌재 재판에서 불리한 국면을 좀 뒤집어 엎어보겠다 이런 시도로 보이고 있고요. 이제 가장 큰 논리가 9명의 이제 정족수 문제를 들고 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 입법 23조 2항에 이제 7인 이상이면 심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또 이게 오히려 9명이면 본인들에게 이제 불리한 상태고 저희 국회 측에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불리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예. 또 국회 법사위 조사를 생략했다고 하는 부분도 이게 법사위 조사라고 하는 것이 의무적 절차이지 이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절차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에서도 초기에 이 현재 이제 의견서를 낸 부분이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을 엉뚱한 부분을 지금 들고 나오는 겁니다. 글쎄요, 이제 대전제는 이것이 여타 헌재 그동안 판결해 왔던 이슈와는 좀 다르게 상당히 좀 중차대한 문제라는 대전제 하에서 두 가지 정도가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금 김경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헌법 내에 나와 있는 조항, 이 7인 이상 체제면은 심의를 할 수 있다, 심리를. 그런데 이런 논리입니다. 심리는 7인 이상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이 평결도 7인 이상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논리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헌재에서 그 예.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이게 관련되는 판결이 있었고요. 예. 가령 2011년도에 조대현 재판관이 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자가 임명되기까지 1년 2개월 동안 지금 8명의 재판관 체제로 이렇게 운영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보면 이 8인 체제로 운영되던 이 1년 2개월 기간 동안에 448건이 심리가 되고 선고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이때 선고했던 448건은 전부 위헌인 상태로 이렇게 심리를 하고 선고를 했을까요? 그건 예.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23조 규정이 명확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운영에 있었던 어떤 이 모습들 예. 그리고 그와 관련됐던 판례의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 8인 체제가 선고할 수 있다는 데는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앞서 오히려 9인 체제가 됐을 경우에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불리할 것이다. 한 명이라도 줄면은 더 유리한 국면인데 이렇게 가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반면에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9명의 헌재 재판관 구성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이 이를테면 상권 분립의 어떤 정신을 포함시킨 그런 분포가 될 터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박한철 전 소장이라든가 이정미 지금 대행의 경우에 대안을 구한다고 한다면 1명 정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권한 내에 있다. 이것은 이제 황교안 대행의 권한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권한을 원천적으로 피지하는 것, 막는 것, 이것 자체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런 논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게 그분이 그러니까 임명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1명이 없다는 것은 1명이 반대하는 거하고 똑같은 취지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숫자로 6명을 채워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1명이 추가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분이 기본적으로 반대를 한다면 지금 없는 8명 체제하고 똑같고 만약에 찬성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본인들에게 더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리 자체가 지금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어쨌든 이게 현재 지금 이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이 국정 공백 상태를 고려했을 때 한시바삐 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 1명을 이제 추가로 해서 9명을 만들어낸다 이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저쪽에서는. 이제 예. 새로 들어온 한 명은 기존의 심리에 참여를 안 하지 않았었느냐. 그러면 다시 재기해서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다시 심리한다. 이런 논리를 펼칠 것이기 때문에 예. 뭐라고 하더라도 이 대통령 측에서는 기일을 끌고 연장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어낼 방법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이정미 대행의 퇴임 시점과 관련해서 이제 이른바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인데, 일어나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대리인단 측에서 나온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평의는 13일 이전에 종결되는 것 좋다. 그러나 최종 평결은 그 이후의 시간을 좀 갖고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주장은 어떻습니까? 글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예. 두 번째는 어쨌든 이게 퇴임 심리를 했던 재판관이 평결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예. 자체로 의미가 없고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은 이게 숫자가 이제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새롭게 이 대법원장 지정의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지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결론 제기를 해야 되고 심판 결정을 하면 안 되고 시간을 끌자 이런 일련의 연장선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과정이 그렇습니다. 증인을 90명씩 신청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고영태 씨 녹취록을 지금 재생하자고 주장을 하는 것이든지 갑자기 막판에 각하 주장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 모든 흐름이 예. 어떻게든지 시간을 끌어서 이 변론을 재개시켜서 헌법재판을 길게 끌고 가보자. 그래서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조금이라도 좀 반등시켜보자. 예.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하면 되십니다. 예, 이 절차적인 문제 제기는 시간 끌기에 다름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화 끊지 마시고요. 이 주제를 놓고 이따가 반론 재반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명성 대통령 대리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절차상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김경진 의원님과 앞서 인터뷰를 좀 나눴는데 말씀 들으셨는지요? 네네, 들었습니다. 예, 이 절차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448건의 헌재 판결 8인 체제로도 진행이 됐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제 와서 9인 체제라고 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시간 끌기에 다름 아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말씀 듣겠습니다. 그런데 과거 448건이라고 하는데, 그건 예. 헌법재판 소위 다른 종류의 결정입니다. 이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한 건밖에 없었고요. 아마 그때는 부인이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소추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고, 소추 내용에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 예. 그리고 각하 사유도 있고, 기각 사유도 있는데, 사실 국회 측 주장은 소추 의결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각하 사유는 주장을 하지 말고 무조건 내용만 주장을 하라는 건데 그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예. 예. 그리고 예. 말씀 이어가시죠. 그리고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구인이라는 게 단순히 사람 한 명 채우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삼권 분립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한 명이 더 들어왔을 때 저희 대통령 측에 불리하다, 유리하다. 그런 문제를 떠나서 예. 최소한 이 헌법상 가치인 상권 분립의 원리에 가장 적합하게 구인이 구성이 된 상태에서 판결을 받는 거. 그거 자체가 이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해서도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애초에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왜 처음부터 주장하지 않고 탄핵 심판 마무리 시점에서 이런 이의 제기를 하는가? 이제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저희 대통령 대리인단은 사실 최초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부터 절차상 문제, 각하 사유와 기각 사유를 사실 모두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만 그동안에는 실체 부분에서 너무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했던 거고, 이제는 실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밝혀졌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차 부분에 집중을 하는 거지. 저희가 초기에는 실체 부분에만 문제 제기를 하다가 이후에 갑자기 절차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이 최명선 대리인께서는 애초에 이 헌재 탄핵 사유 인정은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으시죠? 그건 사실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사실 저도 언론 기사를 접하긴 했었습니다. 기자분들이 근데 당시에 제가 작성한 토론문이나 토론의 발언을 제대로 조사를 하고 예. 그런 기사를 쓰셨는지 의문인데요.
당시 토론문에는 제가 내용을 좀 미리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민주당에서 했던 긴급 토론회였죠. 이 탄핵소추안과 관련된 이때 그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탄핵 사유는 인정될 것이다라는 법률적 소견을 밝혔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어떻습니까? 그게 뭐 사실 오해 소지가 있는 게 당시 제 토론문에는 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 법률 위반 인정된다 이런 사실 문구가 있습니다. 뭐 기자분들이 이걸 가지고 제가 탄핵에 찬성했다가 태도를 바꿔서 대리인단 합류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실 것 같은데 사실 그 취지는 검찰 수사 결과가 모두 사실로 인정될 경우에 탄핵 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문 뒤쪽에 보시면 그 현재 대통령 범죄 사실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 탄핵 여부를 현 시점에서 속단하기 어렵다. 그런 결론이 분명히 적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토론회에서는 제가 탄핵 기각 여론이 20% 내지 30%가 되면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 라든지 뭐 세월호 같은 정치적 쟁점은 탄핵 소유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도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 왜 언론에 나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맥락에서는 어긋내는 한 부분만 부각시켜서 보도한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 가사 진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탄핵에 찬성했다 하더라도 진실을 알고 탄핵 반대 입장에 얼마든지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도 사실 뭐 대리인단에 들어오게 된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작년 12월 초에는 사실 뭐 탄핵에 반대한다고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기조차 힘든 시기였는데 제가 대리인단에 들어온다고 하니 아마 언론에서도 그런 어느 정도 왜곡된 기사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전체 맥락이나 본인의 의사와는 반하는 내용이었다.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 미르하고 K스포츠단 설립 관련에 대해서 의견서 헌재에 제출했는데 자, 이거 결국 특검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뭐 특검 수사 뭐 어떤 수사 결과를 발표할지는 사실 오늘 봐야 오후 2시에 이제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만. 뭐 기본적으로 뭐 특검 수사는 뭐 특검이라는 어떤 조사 기관이 일방적으로 조사한 결과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뭐 수많은 증언이나 기억들에 대한 뭐 사실적 회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 대통령께서 재단과 무관하다는 점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됐습니다. 사실 그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그리고 관련된 뭐 플레이그라운드라든지 WK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뭐 예금 거래 정보 조회를 했는데 거기에도 뭐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가 뭐 돈을 한 푼도 유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고요. 실제 재단 출연금 뭐 7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도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 기업 관계자들 진술에도 사실 뭐 취재에 공감하고 출연했던 거지 강요는 없었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세월호 사고 당일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대통령이 도착이 늦어진 이유 이걸 설명하기 위한 동영상을 헌재에 제출한 바가 있는데 이걸 또 바꿨다면서요 내용을. 그래서 또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내용인가요? 그 내용을 바꾼 게 아니라 뭐 일부 대리인께서 뭐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약간 뭐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뭐 사실 어찌 보면 상당히 지엽적인 부분입니다. 그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상은 그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이제 중대본에 어떤 차량이 방치돼 있고 그걸 공무원 10여 명과 이제 레커차를 동원해서 치우는 장면입니다. 사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입증을 하고자 하는 건 사실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치울 때까지는 경호 문제로 대통령께서 중대본에 방문할 수 없었고 그래서 방문이 지연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서면에 당시 차량이 이제 중대본 정문으로 돌진해서 사고가 발생됐다 이런 워딩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면 당시 그 차량이 어떻게 그 중대본에 들어오게 됐냐면 그 차량이 그 열려진 청사 정문으로 이제 밀고 들어왔고 당시에 이제 공무원들이 그걸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차량이 공무원들을 밀치면서 결국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제 뭐 정문으로 돌진했다는 표현을 썼다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정정을 했다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어떤 그런 당위성을 입증하기에 제일 빠른 것은 사실 그 당시에 경호일지나 교신록을 제출하면 제일 쉬운 일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뭐 사실 뭐 저희는 뭐 관련되는 자료는 다 제출했다고 보고요. 사실 이 세월호 문제란 게
애초에 국회 토론회 과정에서부터 계속 논의가 됐는데 정치적 쟁점이 이제 법적 쟁점이 아닙니다. 이게 이 세월호 부분으로 문제로 대통령의 직무유기라든지 기타 생명권 침해 이런 게 도저히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저희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지조차 사실 좀 의문인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듣고요. 이제 두 분의 반론과 재반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 의원님, 방금 최명성 대리인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반론하실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도 좋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죠. 우선 지금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굉장히 짧게 끝난다. 또 8명이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32일 했습니다. 예. 네, 지금은 근 90일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년만 해도 20번이 지금 열린 셈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할 만큼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르와 K스포츠 관련해가지고는 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책임이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예. 돈이야, 그게 미르나 K스포츠가 문제가 되니까 빼내고 싶어도 빼낼 수도 없었겠죠. 근데 정경련 이승철 전무의 얘기 또 헌재에서 나와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이 모금 금액까지 이 기업별로 청와대에서 다 정해서 내려줬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국회에 나가서 위증을 하라, 증거 인멸을 하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까지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이 내용을 들어보면 안종범 또 그 배후에 있는 대통령이 얼마나 이게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는가, 미르나 K스포츠 모금과 관련해서 이게 이승철 전무의 헌재 증언으로 명확하게 이게 밝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세월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이 세 가지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김장수 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안전과 관련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아니 세상에 청와대가 그 안전과 관련해서 책임과 컨트롤 타워가 아니면 그게 어디라는 얘기였습니까? 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핵심 참모들이 대통령이 집무실에 있는지 아니면 관저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여기저기 동시다발적으로 뿌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화통화도 안 되고 결국은 대통령이 관심도 없고 준비도 없고 핵심 이 안전안보실장이나 비서실장하고도 어디에 있는지 통화도 안 되는 이런 대통령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통령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진문을 받다. 그 자체만으로서도 충분한 탄핵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최명성 대리인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1분이 채 안 남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정도 걸렸는데 당시에는 사실관계는 다 인정되고 쟁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소추사유만 13가지고 사실 기록도 5만 페이지고 사실관계 확정이 안 된 상태여서 그렇게 통일선상에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법조계 원로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탄핵 사건 저는 기각될 걸로 보지만 만약에 인용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관련자들이 형사사건에서는 대부분 이제 무죄가 나올 걸 예상을 하는데 과연 그렇게 헌재 결정과 이제 형사재판 이제 판결이 달라졌을 경우에 과연 헌재가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헌재도 이 부분에서 이제 깊이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특검 수사 결과 10초 남았습니다. 예. 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발표를 잡은 것 자체가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건 페어 플레이에 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오신 여러분 고맙습니다.